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세 유럽의 성립,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학습 목표. 봉건제의 개념과 성립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장원제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봉건제의 성립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봉건제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중세의 기사. 프랑크 왕국엔 이후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될 풍습이 하나 있었어. 왕이 죽으면 왕자들이 왕국을 나눠서 다스리는 풍습이었지. 왕자들은 자기 땅을 갖게 됐고 자기 성에서 그 땅을 다스렸어. 우와, 그럼 왕자들도 따로따로 자기 성을 지어야 했겠네? 당연하지. 왕이나 왕자들은 적의 공격을 막아야 했거든. 적한테서 자기 땅을 지키고 전쟁으로 땅을 넓히는 건 왕이나 왕자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었대. 전쟁을 하려면 충성스러운 기사들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기사는 왕한테 땅을 받았지. 그럼 기사도 성을 짓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었어. 큰 공을 세운 기사는 가장 높은 귀족인 공작이 됐어. 공작 다음은 백작이고 그 아래엔 자작, 남작이 있었대. 기사는 왕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왕한테 충성을 바쳤지. 전쟁에서 공을 세워 땅과 높은 지위를 얻은 기사들은 여러 특권도 누릴 수 있었어. 프랑크 왕국의 왕자들처럼 귀족의 아들도 땅과 특권을 물려받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을 나눠서 다스린 거야. 왕한테 받아 대대로 물려주는 땅은 봉토라고 해. 봉토의 한가운데는 성이, 그 둘레엔 땅이 있었어. 성벽 밖에는 농부들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봉토에 속했대. 농부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했지. 들판에서 농사를 지은 거야. 농부들의 들판과 마을은 성에 사는 왕이나 귀족이 지켜줬지. 농부는 왕이나 귀족한테 세금을 내고 왕과 귀족의 군대가 먹을 식량도 바쳐야 했어. 욕심 많고 마음씨 나쁜 귀족의 땅에 태어나도 먹을 거 더 가져오란 말이야. 세금도 더 내. 더 많이 일하고. 어쩔 도리가 없었어. 농부는 모든 걸 참아야 했지. 도망치는 농부도 거의 없었대. 봉토 밖으로 나가면 숲과 늪이 펼쳐져 있었거든. 숲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노리는 도둑대가 살았고 거기다 농부들은 귀신이나 마귀가 숲을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믿었다나 봐. 당시 농부들은 글자도 몰랐어. 다른 나라나 다른 마을의 소식도 거의 몰랐지. 바깥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어냈어. 온갖 괴물, 마법사, 마녀, 용도 그렇게 태어난 거래. 봉건제도. 중세에는 수많은 민족이 서로 싸움을 벌였어. 귀족들은 군대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지. 왕과 귀족들의 전쟁은 유럽 곳곳에서 쉼없이 계속됐대. 쉬지 않고 전쟁을 했단 말이야? 전쟁을 하려면 돈이랑 식량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건 어떻게 구했는데? 맞아. 필요한 게 많았지. 전쟁을 하려면 말과 갑옷, 무기, 옷, 식량이 필요했어. 그 모든 건 힘들게 일하는 농부들한테서 나왔대. 농부들은 군대가 먹을 식량과 무기를 내놔야 했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해도 귀족들한테 다 뺏긴 거야. 귀족은 모든 걸 가져가 버렸어. 농부들한테 남은 건 거의 없어서 굶주리며 추운 겨울을 나야 했대. 농노라고 불린 이 농부들은 봉건사회의 한 계급이었어. 봉건사회에는 전쟁을 하는 기사와 귀족, 예배를 올리고 성경을 연구한 성직자와 수도사,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낸 농노 같은 계급이 있었지.
각 계급은 서로서로에게 의지했어. 왕과 귀족은 밭과 마을을 지켜줬고, 농부들은 먹을거리와 물건을 만들었고, 귀족과 성직자들은 이걸 먹고 사용한 거야. 중세 계급은 아주 엄격해서 아무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대. 이런 사회 제도를 봉건 제도라고 하지. 봉건제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로루스 대제 때 서유럽이 안정됐었는데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여기에 마자르족, 노르만족,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에 침입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중에 마자르족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마자르족은 현재의 헝가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의 침입 루트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통해 이렇게 보시면 정말 어지럽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지켜줄 국가라는 보호막은 사실상 약화된 상태였죠. 이에 각 지방에서는 성을 쌓고 무장을 하는 전사계급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대신 사람들을 자신에게 예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사들끼리도 주종관계를 맺어가기도 했죠. 그리하여 토지를 매개로 하여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 질서가 형성되었죠. 이것이 바로 봉건제의 특징입니다. 그럼 봉건제의 두 가지 특징인 주종제와 장원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주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종제란 왕을 정점으로 하여 기사들 사이에 형성된 상하 간의 위계 질서를 말합니다. 주종제의 특징은 주군과 봉신, 즉 왕과 신하 간의 쌍무 계약 관계라는 점이죠. 쌍무, 양쪽에 모두 의무가 있으며 계약, 위반하면 파기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아시아에서는 유교 때문에 신하는 무조건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이들은 서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왕과 신하라 할지라도 파기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주군이 가진 의무는 봉신에게 봉토, 즉 땅을 수여해줘야 하며 봉신을 보호해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봉신 한 명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나머지 봉신들을 데리고 가서 도와주는 거죠. 다음, 봉신의 의무입니다. 자꾸 선생님이 봉신 하니까 뭔가 모자라 보이죠? 왠지 이런 봉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발음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봉이라는 뜻은 임금이 신하에게 땅을 주고 다스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신은 땅을 받은 신하인 거죠. 자, 이 봉신의 의무는 주군에게 충성서약을 했으며 주군을 위해 전투에 나가야 했죠. 그 밖에도 봉신은 주군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몸값을 지불해야 되고 상속세도 납부해야 하며 주군의 성을 축조할 때 그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군의 큰아들이 기사에 서임됐을 때 그 비용도 부담해줘야 되고 주군의 큰딸이 결혼했을 때도 역시 혼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의무가 되게 많죠. 이러한 주종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고 과거의 전통들이 짬뽕되어 형성된 거였어요. 게르만의 전통인 종사제도와 서로마 제국의 은대지 제도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죠. 내용 한번 읽어보면 이 주종제가 다 섞여 있어요. 그쵸? 봉신이 의무가 많은 대신에 주군은 봉신의 불입권을 인정합니다. 불입, 아니불, 들입, 주군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즉, 봉신은 주군에게 받은 땅에서 주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땅을 받은 기사들은 그 땅을 장원으로 삼아 영토의 주인, 즉 영주로서 지배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주들이 다스리는 장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원이란 주군이 봉신에게 준 영토로서 자급자족적 농민 공동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장원의 구조는 영주에 성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지가 있고, 농민 편의시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 맨 위에 영주의 성, 즉 영주관이 있고요. 밑에 교회가 있죠. 그리고 농민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라고 불리우는 농경지, 목초지, 산림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대장간, 제분소, 방앗간 등의 농민 편의시설이 있죠. 근데 이 농민 편의시설은 주인이 영주라서 영주에게 돈을 내고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장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카르카손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와하고 계시죠? 장원에서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구분되어 있었죠. 영주 직영지? 그럼 영주가 직접 농사 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것도 농민들이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삼포제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요. 삼포제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3교대 근무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농경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2번 일하게 하고 1번은 쉬게 하는 거죠. 당시에는 걸음과 같은 기술이 발달되지는 않아서 이 지력을 회복하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원의 구성원은 영주와 농노가 있었는데요. 먼저 영주를 보시면 장원의 거주민 보호 및 통치를 하는 사람이죠. 영주 직영지에 대한 부역을 요구했고요. 농민 보유지에 대해서도 지대, 즉 땅값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주 땅이니까요. 농노들이 빌려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불입권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징세권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되어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을 말합니다. 농노, 노예와 농민의 중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의무는 자기 땅은 물론 영주의 직영지에서도 일해야 했고, 영주가 시키는 대로 부역도 해야 했고, 각종 세금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농노가 내야 될 세금은 사람 수대로 걷는 인두세, 집세, 가축세, 사망세, 혼인세 등 무지하게 많네요. 자, 그럼 왜 농노가 노예와 농민의 중간이냐? 자, 먼저 노예적인 요소를 보면은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주에게 꽁꽁 묶여 있는 거죠. 하지만 결혼이나 재산 소유의 자유는 있었죠. 그래서 노예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자유로운 농민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래서 농노, 즉 예속 농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봉건제를 살펴봤으니 봉건 국가들의 성립을 한번 볼게요. 이 시기 성립된 봉건 국가들을 서프랑크, 동프랑크, 이탈리아, 잉글랜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프랑크를 볼게요. 지금 프랑스의 원형이죠. 서프랑크는 노르만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제후들이 자체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방금 배운 전형적인 봉건제가 발달하였는데요. 여기서 제후는 우리가 배운 봉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카롤로스 왕조가 단절된 다음에 카페 왕제가 새로 개창되었습니다. 카페 왕조의 개창자는 위그 카페인데요. 그는 카롤로스 왕조의 대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987년 카롤로스 왕조의 루이 5세가 사냥 중에 사고로
그것도 직계 후손도 없이 사망해버리자 프랑크의 귀족회의에서는 위그를 왕으로 선출했죠. 왕을 선출했다? 뭔가 왕권이 약하겠네요. 카페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커피 마시는 곳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카페는 카페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카페라는 별명은 생마르탱이라는 성인의 외투 조각이 있는 지방에서 이 위그라는 사람이 세속 수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후들에 의해 선출된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게 출발한 게 바로 서프랑크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봉건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원형인 동프랑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프랑크 역시 왕권이 약하기는 했지만 오토 1세가 중앙집권을 도모하고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약간 왕권이 좀 강한 느낌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자동적으로 착착할 것 같죠? 어이없는 드립 죄송합니다. 특히 오토 1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황이 공짜로 주지는 않았겠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겠죠. 오토 1세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자신의 땅까지 교회에 바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황 부근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는 마자르족, 슬라브족을 저지해줬고요. 심지어는 이탈리아 내부에 교황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조차 진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교황은 오토 1세에게 자, 선물이요 하고 왕관을 준 거죠. 근데 카를로스 대제 때 이제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오토 1세는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앞에 신성까지 붙여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는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생겨버립니다. 나라 이름에 신성이 들어가 있는데 로마 교황은 자기 땅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룩하고자 이탈리아를 점령하려고 엄청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본토에는 신경도 안 쓰고 이탈리아에만 목매게 됐고요. 이런 동안에 제후의 권한이 강해져 버리고 왕권은 약화돼 버립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하면서 일찌감치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이탈리아는 위치상 무역에 유리한 곳들이니까요. 잉글랜드는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에 의해 노르만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딱 봐도 윌리엄은 노르만족이죠. 그는 서프랑크에서는 왕에게 공작 자기를 받고 땅을 수여받아 영주로서 땅을 다스리던 제후였습니다. 그런데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잉글랜드를 정복한 거죠. 자, 이렇게 정복한 땅에 대해서 왕이 터치할까요? 불입권이 있기 때문에 터치 못해요. 그래서 윌리엄은 잉글랜드로 가면 왕, 서프랑크로 오면 제후인 거죠. 잉글랜드 땅에서의 윌리엄은 정복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봉토를 나눠주면서 역시 봉건제를 실시했는데요.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라고 합니다. 이유는 왕의 땅이 엄청 넓고요. 모든 신하들에게 조금씩 땅을 떼어줬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솔즈벨이라는 충성서약을 받으면서 왕권이 비교적 강력한 편이었죠. 여기에 윌리엄은 둠스데이북이라는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제후들의 토지와 같은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해 놓은 다음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건사회의 성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트교의 성장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